이때 일본이 세계 1, 2위를 다퉜고요. 세계 50위 기업 안에 3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젊은 층은 돈 벌기도 어려운데 금융자산도 없죠. 치고 빠지는데 성공한 고령층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빈곤 노인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본의 부유한 노령층이 있다면 한국은 가난한 노인들이 많아요.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일본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대 간 격차입니다. 일본에는 이제 민간이 굉장히 큰 규모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금융자산의 한 70%를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도 80% 이상이 60대 이상이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도 잘 안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어느 나라나 젊은 시절에 자산을 축적해서 나이가 들면 금융자산이 많은 거는 좀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일본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일본학과 이창민 교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인 가구 30대의 경우에는 한 30% 이상, 1인 가구 20대의 경우는 한 40% 이상이 저축률이 제로입니다. 저축이 0이에요. 그냥 그달 벌어서 그달 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앞으로도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문제인 거죠. 고령자들이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걸 현금이나 예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금리도 별로 없는데 은행에 그냥 넣어놔요. 주식이나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반대입니다. 미국은 고령자들이 대부분 주식이나 채권으로 가지고 있어요. 현금이나 예금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주식이나 채권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기업으로 들어가서 좀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쓰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일본의 노인들처럼 현금이나 예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은행에 들어가서 그 은행은 뭘 하냐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는데 그걸 다 씁니다. 그러면 이 돈이 전부 다 이제 정부로 들어가서 정부는 뭘 하냐 이걸 가지고 사회보장비로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본의 고령자들이 자기의 예금을 가지고 사회보장을 받는 지금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뭐 조건 합국을 떠나서 생산적인 섹터로 흘러가지 않고 계속 여기서 돌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본의 어떤 한계로 많이 지적이 되고 다만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제 저축할 동기도 많이 없지만 이 30년 동안 장기에 걸쳐서 이제 어떤 장기 저성장기를 겪다 보니까 이 일본 젊은이들이 일본어로 야루키라고 하는데 활력을 잃었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뭐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영어를 배워서 해외에 나가야지 이런 생각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저축해서 뭐 투자해야지 생각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돈 벌면 은행에 넣어놓고 빼서 쓰다가 없어지면 다시 일하고 뭐 이래요. 우리는 은행에 넣어놓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걸 걱정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돈은 은행에 넣어놓고 금고에서 돈 뺏으듯이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도 없는 구조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가난해지기도 힘든 구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일자리가 항상 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젊은이들이 이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 이게 그 사회의 경제 성장이나 발전의 어떤 원동력, 모멘텀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이 이제 연구력이라고 하죠. 일본은 노벨상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걱정스럽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90년대 초반에 보면 일본이 세계에서 이제 세 번째 정도, 그러니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논문의 숫자나 논문의 퀄리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뭐 선진국이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10위권 그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대학원도 많이 안 가고 공부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또 이제 박사 받는 사람 이게 이제 고급 인력이잖아요. 휴먼 캐피탈인데 선진국 중에서 일본이 제일 낮습니다. 박사 취득자 수가. 공부 안 한다는 거죠. 그냥 회사 가고 회사 가면 또 거기서 뭐 월급 받고 65세까지 다들 다니니까요. 그냥 그렇게 큰 도전 없이 이렇게 살고 있고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초고령 사회가 아까 심각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일본의 니게키레타 뭐 고레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고 빠지는데 성공한 고령층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절 다 보내고 고도 성장기 버블기에 온갖 좋은 시절에 좋은 거 먹고 풍족하게 쓰고 연금도 풍부하고 현금성 그 금융자산도 풍부히 가지고 있는 70대 이상의 고령자 세대에 비해서 지금 젊은 층은 돈 벌기도 어려운데 금융자산도 없죠.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도 않고 굉장히 암울하죠. 그래서 세대 간의 어떤 갈등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잖아요. 근데 일본은 부자들은 소득이 없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데 금융자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저항감이 크고 차라리 소비세는 저항감이 작습니다. 너도 나도 할머니도 아이도 똑같이 소비세 내는 거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게 낫다. 그게 더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비세는 앞으로도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소득세 올리기는 굉장히 좀 저항감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일본과 차이가 있다. 인구가 이제 줄어든다든지 생산성이 저하된다든지 사회보장 비용이 뭐 늘어난다든지 이건 너무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뻔한 얘기니까 그거 외에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본에 가면은 이제 역마다 보면 역 앞에 상점가들이 쫙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일본의 그 운치를 느끼게 하는 거였는데 상점가가 폐쇄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장사할 사람 없다. 크게 보면 소비할 사람 없다, 투자할 사람 없다. 이게 점점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뭐 기업들도 지금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파산할 때 돈이 없어서 파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일본은 후계자가 없어서 파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최근에 사장님이 고령화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이렇게 늘고 있어요. 사장님 평균 연령이 지금 72세, 72입니다. 평균 연령이. 일본에 가보시면 80대 사장님 많으세요. 후계자를 못 정해서 고민하십니다. 근데 후계자가 60대야. 그러니까 이제 곧 또 후계자도 곧 또 고령화를 맞이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곧 이제 한국도 이런 문제는 닥치죠. 다만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제 고령자들의 차이점이 약간 있는 게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일본의 고령자는 꽤 부유한 편이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 또 다른 문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의 부유한 노령층이 있다면 한국은 가난한 노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빈곤 노인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금 이제 이 그래프 보시면 한국이 이제 OECD에서 조사한 게 요거는 사실 좀 이제 한 7, 8년 전의 데이터긴 한데 한국이 49.6% 굉장히 높죠. 빈곤율이. 최근에 조사해 보면은 요거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요거 이제 소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이제 자산을 넣으면 요거보다는 또 사정이 조금은 좋아져요. 그렇지만 OECD 나라에서 거의 이제 꼴찌에 해당합니다. 한국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생활고를 겪는 고령층이 많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재정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게다가 자산을 포함하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자산도 한국의 이 고령층은 금융자산이 아니죠.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그것도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예요. 현금의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더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그야말로 살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자산을 뭐 부동산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소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는 그 당시 일본의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세간에 잘못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은 대부분 동의해요. 근데 잃어버린 30년을 쓰는 학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언론에서 주로 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잃어버리게 하고 싶은 거죠. 또 잃어버린 40년 쓰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본의 최전성기가 1980년대 후반이죠. 그때 일본이 1인당 GDP로는 세계 1, 2위를 다퉜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세계 50위 기업 안에 3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정말 상점벽해라고 할 정도로 일본의 이제 경제가 후퇴한 건 맞죠. 맞는데 그 30년을 쪼개서 보면
30년 다 잃어버렸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30년 안에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는데 5번의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5번의 호황과 불황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 2번은 전후 최장기 호황, 가장 길었던 호황, 그리고 2번째로 길었던 호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년을 무조건 잃어버렸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말이 안 맞죠. 지금 25년 만에 한국이랑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역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질문 많이 받거든요. 한국이 25년 만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 역전됐다.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럴 수 있냐? 일본이 부활한 거냐? 한국이 침체한 거냐? 이렇게 질문 많이 받는데 재밌는 게요. 한국에 흘러나오는 뉴스와 일본에서 나오는 뉴스가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는 이거 왼쪽에 있는 거거든요. 9월 달에 OECD가 2023년,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 발표했는데 일본이 1.8%고 한국이 1.5%. 그다음에 IMF는 10월 달에 발표했는데 일본이 2%, 한국이 1.4%. 한국에서 충격받았죠. 그러면서 기사 보면은 뭐 일본의 역전 허용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 뉴스 보면요. 일본 뉴스는 이겨 나와요. 2022년에 1인당 GDP가 일본이 33,854달러, 한국이 32,418달러인데 2023년 되면 한국이 역전한다. 그러니까 서로 부정적이야. 네. 한국에서는 일본한테 진다. 일본에서는 한국한테 진다. 이렇게 뉴스 나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왜 그러냐면 경제 성장률이 지금 일본이 예외적으로 굉장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한국은 또 이제 수출이 부진하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이제 낮았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일본이 경제 성장률에서 역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인당 GDP로 하면요. 엔저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슈퍼 엔저잖아요. 달러로 환산하니까 일본의 이 1인당 GDP 막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이제 2024년이 돼봐야 확정이 되겠지만 비슷하거나 한국이 역전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이고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구조적으로 장기 저성장 시대에 지금 진입했느냐 아니냐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부터 봐야 됩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 뭐냐면 우리가 노동과 자본이 생산 요소인데 이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했을 때 이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GDP의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OECD에서 추정한 거와 IMF에서 추정한 게 있는데 일본은 뭐 어느 쪽을 봐도 0%대죠. 예, 최선을 다해도 0%대. 근데 한국은 OECD 같은 경우는 1.7%고 IMF 추정은 2.2%인데 한국도 선진국 중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낮아졌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더 낮아질 겁니다. 지금 예상치로는요. 빠르면 2025년 정도, 늦어도 2030년대에 한국이 이 잠재 성장률이 1%대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한국, 일본은 굉장히 유사하죠. 2025년이 되면은 일본이 이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30%가 됩니다. 한국은 20% 되거든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지금 출생률도 굉장히 낮죠. 결국에는 한국도 일본처럼 예전에 고성장기 1년에 4% 5% 성장하던 시대는 다시 안 온다는 얘기죠. 아마 잠재 성장률이 1%라는 얘기는 비즈니스 사이클을 생각했을 때 경기가 좋으면 2%대 정도 성장하다가 나쁘면 0%대로 떨어지는 이런 비즈니스 사이클을 앞으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침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우리도 성숙기 경제의 어떤 장기 저성장 시대에 들어왔구나. 근데 우리는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런 경제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죠. 그래서 2% 성장해도 뭐 나름 잘했구나. 1%면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는데 0% 되면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일본의 경제 위기나 이런 저성장을 봤을 때 한국이 이렇게 일본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약간 바꿀 수 있는 게 한국이 장기
뭐랄까요, 이제 성숙 경제 단계에 진입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막을 수 없죠. 인구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못 막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성숙 경제 단계 진입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는 없지만, 일본처럼 장기 침체를 10년씩이나 뭐 20년씩 겪는 거,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장기 침체 10년, 20년, 잃어버린 10년, 20년이 된 이유가 뭘까? 요거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이 총공급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보면 생산성이 계속 떨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노동력 투입이 감소했다는 거, 요거 두 개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똑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동력 투입이 감소되는 부분을 좀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 요거 고민해야 되는데, 생산성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뭐 R&D 투자를 늘리고 뭐 규제 개혁을 해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 형성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 학생들 정말 경쟁력 있고 열심히 살잖아요. 제가 이렇게 전 세계 어떤 선진국을 봐도 대한민국 학생들처럼 경쟁력이 뛰어난 학생이 없는데, 이 모든 경쟁이 국내 경쟁으로 집중돼 있다는 거죠. 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하는 이 공부가 사실 글로벌 경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뭐 각 주에 나와 있는 조그만 거 외우고, 이렇게 뭐 한국식으로 영어 문법을 공부하고, 이 공부하는 모든 이 쏟는 시간 자체가 글로벌 인재로서 뭐 인적 자본 형성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정말 우리 국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공부잖아요. 이 시스템을 어른들이 좀 빨리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야 제대로 된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 있는 인적 자본을 우리가 키워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노동력 감소하는 부분인데, 이건 인구가 줄어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여기에 성공을 했어요. 일본은 99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2008년부터 총 인구가 줄거든요. 근데 총 인구가 주는 속에서도 노동력 인구가 10년 동안 5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일하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한 60% 일하고 40%는 일 안 합니다. 이 40%는 누구냐? 학생, 주부, 이런 비노동 인구죠. 그래서 일본이 한 게 우모노믹스,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를 고민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대표적으로 M자 커브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 M자 커브가 뭐냐면, 나이에 따라서 노동 참가율인데, 여성들이 25세까지는 노동 참가율이 늘다가 25세부터 노동 참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걸로 이제 노동 참가율이 떨어졌다가 나중에 40세 넘어가면은 조금씩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애 다 키워놓고 비정규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 움푹 들어간 이 부분을 올려주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최근 10년 동안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비정규직 노동력으로서 많이 이제 늘어났는데, 일본의 비정규직의 70%가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거든요. 그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같은 경우 70%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정규직이 좋고 나쁘고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또 한 게 뭐냐면 고령자들. 일단 정년을 65세로 늘렸다가 지금 사실상 70세로 늘렸어요. 일본에서는요, 65세 이후에 본인이 원하면 70세까지 계속 고용을 할 의무, 뭐 또는 권고, 강력한 권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70세까지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외국인들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2019년에 특정 기능 1호, 2호라는 재료 자격을 만들었어요. 일본도 우리만큼이나 이민에 대해서 저항감이 큽니다. 이민 받겠다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이민은 못 받으니까 약간 이름을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특정 기능 1호, 특정 기능 2호. 근데 내용을 보면 사실 이민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일본어 못해도 돼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특정 산업 14개 업종 또는 2개 업종에 애만 취업할 수 있고요. 특정 기능 2호는 갱신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살 수 있어요. 게다가 가족 동반 가능합니다. 이민이죠. 이민이지만 이민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특정 기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능? 일본어 못해도 되는 기능.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 방면, 그러니까 지금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음에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고, 그게 이제 여성이나 고령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도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구는 줄어들지만 일하는 사람은 늘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